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말인데요. 저희 TV 도서관에 가다도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책, 읽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책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더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봄 개편을 맞아서 TV 도서관에 가다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즐거운 책나들이 함께 하시죠.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컨텍스트를 읽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줄 컨텍스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빅데이터와 센서, 24시간 접속된 모바일 기기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컨텍스트의 시대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IT 블로거 로버트 스코블과 쉘 이스라엘이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로 웨어러블 PC,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원격 진료 등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던 일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지 예측한다. 또한 사용자의 인격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IT 기술을 활용한 정부와 기업의 사생활 감시 등 IT 기술이 불러올 무서운 부작용까지 지적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다가올 컨텍스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컨텍스트 시대가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컨텍스트의 시대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 책의 서평을 쓴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IT 관련 서적을 집필한 김인성 작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책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최승재 변호사님, 법률가이신데 IT 관련된 책에 서평을 쓰셨어요. 이 책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 삼성에서도 일을 했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을 했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하드웨어 쪽으로 IT에 아주 주된 회사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장 뭐 글로벌한 회사고. 그 두 회사에서 경험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해서 IT법을 또 계속 강의를 했었고, 네. 뭐 이 분야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인성 작가님은 IT 관련 서적 굉장히 많이 집필하셨더라고요. 예, 원래 이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근데 뭐 제가 뭐 컴퓨터 쪽에 한 30년 했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디지털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디지털 증거조사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시초가 이제 그 한국 IT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책으로 만든 그런 책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 네,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이 IT 전망서 쪽에 논의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두 분 IT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오늘 시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책 제목이 컨텍스트의 시대, 인간의 삶을 바꿀 5 요소에 대한 통찰인데, 먼저 이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이 책에서 말하는 컨텍스트라는 게 뭔가요? 이제 흔히 컨텍스트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맥락 내지는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이 책에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약간 좀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컨텍스트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 5가지 힘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네. 이제 모바일이고, 하나는 이제 소셜 미디어,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하나는 센서, 그리고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이 5가지인데요.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위치 기반 서비스의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그리고 뭐 소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성향이나 어떤 태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바일화돼서 포터블한 기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 당신의 머릿속에서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어딜 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네. 모든 정보를 컨텍스트 책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간단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고 그럴 때 특정 지역에서 무슨 뭐 중국집이라고 치면은
그 위치 기반을 해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중국집을 보여주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하느냐, 네.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그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띄울 동영상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화가 되는 것들인데, 아.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 음. 그 개개인별로 다 선별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컨텍스트의 시대,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최 변호사님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컨텍스트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IT 기기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IT 기기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개인 비서입니다. 개인 비서. 네, 그래서 비서라는 사람이 잘 비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모시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IT 기기들이 그 사람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케줄만 알다가 이제 그 스케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스케줄에서 가장 적당한 이제 식당,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춰서 그걸 또 제안하고. 그럼 사실은 이제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비서들이 했던 일인데 네. 그런 일들을 IT 기기들이 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IT 기기들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도 참 궁금합니다. 김인성 작가님. 네. 이 책의 저자는 IT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겠죠, 당연히? 네, 네. 보니까 이력을 쭉 보니까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IT 분야에 종사하다가 그런 어떤 그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전향을 하고 네.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인터뷰들을 해가지고 뭐 그런데 바탕을 해서 이제 책을 쓰는 뭐 그런 네. 분들이더라고요. 네. 뭐 꽤 많은 어떤 그런 히트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그런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가 두 분이죠. 두 네네. 분 다 IT 관련 전문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책에서는 구글 글래스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 글래스가 뭔지 또 이것이 미래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 그래서 이제 몸에 장착하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이후에는 뭔가 몸에 장착을 하고 쓰는 기기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애플 워치, 네. 이제 애플 시계에 대한 어떤 주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이 안경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거로 만든 건데, 한 2, 3년 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붐이 일었고, 네. 이것이 어떤 게 대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소원한 단계입니다. 네, 몸에 착용하는 뭐 스마트 기기.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구글 글래스가 현재 판매가 중단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도 있고 해서 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이 향후에 계속 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 글라스는 그 중에 하나이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시계죠. 그래서 시계. 이제 애플 워치나 이제 구글 워치나 뭐 삼성 뭐 LG 다 지금 그런 식의 걸 내놓을 텐데 왜 그럼 구글 글라스가 성공적으로 원래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고비용인데다가 배터리 기술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물론 구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일기 모델을 그만둔 거고 네. 앞으로 더 이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네,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찰하거나 하는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이 구글 글라스와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구글의 서버와 연동해서 무언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이제 내가 보는 정보들을 내 눈이 사실은 구글 서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실은 이미 구글은 알고 있죠.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그 정보를 회사가 운용할 거다. 구글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항상 뭐 그렇다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 기업이 항상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물론 그 기기를 안 사면 되지만 가지고 있는 편익과 그 반면에 있어서의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숨고 싶은 동굴이 있다 그러는데 마치 아까 페이스북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에 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자연스럽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쓴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취직이라든지 심지어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구글 글라스가 어떻게 쓰일지 그 개인정보가 그 소유자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은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또 미래는 올 텐데 저자가 예측한 우리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 먼저 김인성 작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보면은 에필로그 부분에 벽에 있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의 어떤 상태를 알아가지고 뭐 비가 올 거니까 좀 일찍 깨워준다든지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를 해주고 뭐 지금도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구글 나우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이 있는 이 지역부터 집에 갈 때까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막차를 타라라든지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면은 예측이니까 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화성 여행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죠.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해주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훌륭한 개인 비서 네. 그런 것이 아마 미래에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개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2038년 9월 16일 아침 로버트 씨를 깨우는 건 그의 뇌 시신경에 장착된 컴퓨터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로버트 씨. 오늘은 9월 16일이고 뒷마당은 현재 섭씨 21도, 오후 3시경에는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속은 없나요? 오전 11시에 쉘 이스라엘 씨와 전화 통화하기로 했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마크 씨와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이때 호텔로 가는 길 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버트의 눈에도 컴퓨터가 장착. 그의 생각을 읽고 명령을 수행한다. 알아서 빛 조절을 하고 알맞은 온도의 물이 욕조를 채우고 취향에 딱 맞는 진한 커피가 내려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일정과 날씨에 맞는 패션까지 제안한다. 오늘은 이 옷이 좋겠어. 그 사이 무인 자가용은 로버트의 집 앞에 도착. 인공지능 자가용은 주인 로버트를 인식하고 위치 조정, 음악 선곡까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한다. 며칠 후 로버트 부부는 화성으로 여행하기 위해 우주정거장을 찾았다. 2025년부터 화성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화성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됐다. 로버트, 화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요. 2015년엔 우리가 화성 여행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데.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요. 2038년 컨텍스트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상상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길 희망해본다. 김희성 작가님은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미래가 현실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예측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아주 긴 미래에 대한 것은 이제 대개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가능한 무인이 될 것이다라든지 네. 뭐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인간 몸에 부착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이제 뇌파까지 조정하는 뭐 그런 것까지 될 거다라고 하는 큰 미래는 어떻게 예측이 서로 이제 동의가 가능한데 개별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씩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림, 그러니까 어떤 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오긴 오는데 네. 과연 이게 언제 올까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IT 전략이랄까 내지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각 기업들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구글 글라스가 성공할까라고 하는 건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글 글라스라는 형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궁극적으로는 IT 기기들의 방향성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컨텍스트 기반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그것이 뭐 웨어러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생체 칩으로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몸의 네. 일부로.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기기들이 발전해 나갈 거고 그런 기기들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 그 컨텍스트 기반 기기들이 가지고 올 가장 큰 어떤 미래의 변동은 내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던 종래에는 내 마음의 내심이나 생각,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누군가 이제는 완벽하게 알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게 법률가 입장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에 특히 많은 변화가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아주 뭐 후폭풍이 예고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관련해서 기술 수준 어디까지 왔고 또 미래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김희성 작가님 좀 네. 말씀해 주실까요? 스마트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로 가고 있는 건데 구글의 그 책임자가 그 테드에 나와서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미래에는 그 인간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운전했던 원시적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궁극적으로 무인화되면은 이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예측. 네. 미래의 어떤 그 스마트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이제 장기 예측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보다는 차가 알아서 가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시스템이 도로 시스템이 네. 거기에 개편되는 뭐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다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비게이션이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로 상황까지도 예측이 네. 되잖아요. 한 불과 10여 년 전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주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이 자동차의 미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와 또 쟁점들이 많다고 하죠. 네. 변호사님. 영화 같은 걸 보면 아마 가장 그 미래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사실은 개인 운반 기기들이죠. 맞아요. 이동수단. 예, 개인 이동 수단들이 보면 뭐 이렇게 나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타고 다니는 조그만 맞습니다. 이렇게 뭐 풍뎅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러한 기기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 기계 자체의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런 기기들이 컨텍스트 기반하고 연결돼 보면 이 저자들의 이제 이 말하는 컨텍스트 기반 정보하고 연결해 보면 네. 장점과 폐해가 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함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이 저자들이 지적하는 단점들은 뭐냐면 이제 보험 문제라든지 법 집행, 민사 소송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런 정보들을 컨텍스트 기반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보험료가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구간으로 되어 있었다면 네. 이제는 개별화돼서 다 이제 보험료가 정해질 수 있을 거고 그럼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들을 또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럼 법정에서 그럼 그런 어떤 운행 기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송에 활용해야 될 텐데 나는 혜택을 입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법정에서 나한테 이제 이런저런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겠네요. 네. 법 집행에 이제 활용됐을 때 어떻게 네. 할까 이미 그 분야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책에 보면은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IT 기술이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인데 김희성 작가님 어떨까요? 이 건강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IT 기술이 건강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에서는 그 한 개인의 어떤 병 이력에 대한 예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DNA 분석이 다 몇 시간 만에 완료돼 가지고요. 거기가 이 사람이 뭐 20세 넘어가서 언제 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죠. 네. 그 최근에 그 hollywood의 그 누구죠? 그 안젤리나 졸리. 예, 알제리나 졸리 같으면은 이 유방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리 제거해 버리는 뭐 그런 것들까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IT 기술이 해주는 건강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협소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뭐 맥박을 재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그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연락이 돼서 네. 이게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리고 뭐 당뇨병 같으면은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당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네. 체크되고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우리 몸에 장착하는 기기들이 어떤 그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말씀하신 컨텍스트 속에서 환경 여러 가지 저 문맥이라고 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또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시면 왜 저희가 영화 가타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DNA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애를 아예 출산을 안 하기로 한다든가 사실은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충분히 현실이 되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정보 중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들은 가장 은밀한 영역에 있는 정보들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영역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분명히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네. 제대로 법제도적으로 만약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가지고 오는 장점만큼이나 네. 큰 폐해가 있을 수 있죠. 자, 책에 보면은 또 PC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PCA가 컨텍스트 시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PCA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전에 이제 PDA라고 있었잖아요. 조그만 어떤 일정 관리를 하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여기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컨텍스추얼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DA가 아니고 PCA인 거죠. 아, 컨텍추얼. 예, 예. 네. 이게 아마 그 몸의 웨어러블 기기나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빅데이터 말씀하신 네. 여러 가지가 다 연동돼 가지고 그 뭐 인터넷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조차도 다 나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 뭐 그런 어떤 디바이스. 네, 그게 뭐 구글 글래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거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그런 형태의 뭔가가 그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책에 보면 이 PCA에 대해서 네.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뭐 소름 돋는 그렇죠. 중매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원문에서 이제 프리키 팩터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소름되는 중매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임원이 이제 그 출장을 가서 동경에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네 애인이 오고 있다. 네. 애인에 대한 걸. 정보도 알고 아. 있고 이 사람도 PC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네. 걔가 지금 여기에 온다라는 정보를 저한테 알려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컨텍스트 기반 정보들이 이런 식의 중매를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두 사람을 애인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아. 뭐 과도한 정보를 주는 뭐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애인이 아닌데 그죠? 좀 네. 서로 이제 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뭐 그런데-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네. 수도 있지만 네, 네. 약간 이제 호감받는 정도인데 네. 구글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둘이 애인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컨텍스트 기반 정보들을 놓고 보면 얘들은 네. 사귐에 분명해. 네. 그렇죠. 네. 프랑스의 아주 고위 정치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좀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근데 이 정보가 어떤 그 개인 기기들을 통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저자들이 말하는 컨텍스트 기반 정보일 수 있는데 네. 를 가지고 사실은 알게 된 정보입니다. 그럼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정치가를 뭔가 좀 낙마시키려고 네.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꼭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인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연히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활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네.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네. 근데 과연 그게 꼭 그렇게만 쓰일 거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PCA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 네. 저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게 우려들이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도 불가능했던 개인 실명제 그걸 자발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 페이스북 들어가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백인인지 흑인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저도 그 프로필을 제대로 작성 안 했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그걸 쓰라고. 그리고 네. 예측까지 해줘요. 제 많은 친구들이 어디 뭐 관련된 대학이니까 너도 거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우려를 하더라도 결국은 뭐 개인정보는 취합돼 가지고 활용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저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원하고 뭐 정부나 권력에서도 원하고 개인들이 우려는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또 거기에 복종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중에 최근 영화를 보시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살만한 상품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 네. 이거 필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 컨텍스트 기반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게 끝이 뭐냐면 원투원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책을 사보면 아마존에서 네가 이 필요하지 이야기하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은 얘하고 친구지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혹시 페이스북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가요? 네, 페이스북에 보시면 글 쓰는 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나는 혜택도 안 받겠다. 대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는 그렇게 되면 IT 기기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미안해, 난 혜택 안 받을래라고 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어려운 사결정입니다만.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IT 금욕주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걸 IT 금욕주의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컨텍스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외에도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흥미롭거나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12장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 컨텍스트 기반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화폐가 어떤 게 화폐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게 신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가장 중요한 화폐다. 이 컨텍스트 기반 사회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종전의 어떤 그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이 컨텍스트 기반 정보를 통해서 예측하고 빅데이터가 지금 그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 신용이 가지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네. 하는 점을 보여주는 12장이 제가 보기엔 약간 미완성장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향후에 좀 더 이 부분이 더 강조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성 작가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뭐 아는 분 중에 이제 트렌드 쪽에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저 항상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IT 쪽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마다 트렌드서가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트렌드는 동의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단기간으로는 좀 예측이 틀리거든요. 이제 이 책도 보면은 이제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단기간에 어떤 나온 제품,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뭔가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책의 어떤 그 생명을 좀 짧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책 뒤에 에필로그를 보면 이제 그 20년인가 이후에 이 책이 막 초베스트셀러가 돼서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컨텍스트라는 부분에 좀 더 천착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입문서로서 이게 컨텍스트 기반 관련되는 산업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이런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가는 방향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뭐 그 정도로는 매우 사실 한번 일독을 권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컨텍스트 시대. 이 책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연 내가 내 개인 정보를 이 조그만 혜택 내지는 어떤 내가 누리고 싶은 혜택을 위해서 쉽게 제공해 주는 것. 사실은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법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뭐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그렇죠.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동의주의는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사실은 극복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주의와 사실은 이제 그 일부는 아무리 동의를 해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법 방향을 이미 잡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수요가 그런 면도 있는데 동의를 하면 뭐든지 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법제가 사실은 정비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미래가 오겠구나. 내가 정말 편해지겠다라는 생각 외에 과연 내가 뭐 얼마 전에 이제 허삼관이라고 우리나라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원래 허삼관 뇌혈기지 네. 않습니까? 마치 그 허삼관이 피를 팔듯이
내 개인 정보를 너무 네. 쉽게 팔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 IT 기술, 특히 이제 컨텍스트 기반 기술들이 전개해 나가는 게 있어서 나는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네, 게 좀 맞습니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답답한 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초기에는 이제 카카오톡 탈퇴 사태가 막 일어나다가 그렇죠. 텔레그램으로 갔다가 텔레그램은 그냥 깔아보기만 하고 결국은 다 카톡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편리함 때문에 그냥 잊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알고 가자라고 하는 용도로 좀 그 개인들이 읽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시대 한 줄 평 남아 있는데 어느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최 변호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컨텍스트 시대라는 책을 한 줄로 말하자면 컨텍스트의 시대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IT 개인 비서가 있는 무섭지만 재미있는 번지 점프 같은 세상이다. 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번지 생각합니다. 점프. 네. 무섭지만 재미있는 네. 딱 맞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떠세요? 예, 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차피 올 미래 그냥 모르고 가지 말고 알고 가는 용도로 쓰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도건점평에서 컨텍스트 시대 인간의 삶을 바꿀 5요소에 대한 통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가올 미래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술 발달의 속도만큼 우리의 의식 또 법, 기업 모두 함께 보조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입니다.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드시나요? 요즘은 뭐 그렇게 정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주로 정책 관련된 주요 핵심만 들춰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로 이제 쭉 봤던 책들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징비록입니다. 이 징비록은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책인데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7년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보시고 느꼈던 거를 안동으로 낙향을 해서 무려 6년 동안 전쟁 당시를 회고하고 이 참상들을 우리 후대에는 반드시 이 경종을 울리고 남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책인데 우리 조선의 정치 상황은 어땠고 당시에 우리 이 백성들은 어떻게 그 참혹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 왜 패전을 했는지 그 패전에 대한 원인도 나름대로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징비록은 그 징계할 징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가할 비자, 기록할 녹자. 예, 서해 선생은 그야말로 지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과오까지도 스스럼없이 드러내놓고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말하자면 징비록에서 정확히 그 상황들을 기록해놓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중에 그냥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승자가 과거에는 역사를 조작했다면 이 패자의 기록도 역사를 바로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대단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던 7년 동안에 국군을 통수했던 사령관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명나라를 또 이제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원군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외교관 역할도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그 정치가이자 그야말로 조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조선통신사로 이제 파견된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조차도 국내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로 이견이 달라요. 황윤길이는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전의에 불타 있고 조선을 반드시 침략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부사는 아니다. 눈을 보니까 뭐 눈에 그냥 힘도 없고 속된 말로 하면은 좀 비실비실하다. 그리고 뭐 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동인과 서인들이 서로 또 자기 주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또 답답하죠. 그 징후를 지금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하나로 천하를 이제 통일시키고 호시탐탐 지금 대마도 도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 정세를 염탐하고 조선을 정벌을 하고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봤던 분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계속 선조에게 그냥 간언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외적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니까 성을 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사들 훈련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묵살됐죠. 유성룡 선생이 이 성을 축성을 하고 방비책을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국가는 국고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 대신들부터 사대부 집안들은 굉장히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그 백성들은 그냥 피죽도 먹기 힘든 판인데 가서 노동으로 봉사를 해야지, 세금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그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외적이 침공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의지가 돼야 되는데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쳐버린 거죠. 임진란 때 제 1진부터 10진까지 출진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 육군은 15만 정도로 나오고 수군은 한 3만 정도로 지금 해서 대개 한 20만 수륙 양군이 이 조선을 침공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내 그 서구 문명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총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그 화력이 좋은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무기 현대화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한양을 떠날 때 기록을 보면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그야말로 야반 도주 그거였는데 거꾸로 백성들은 성 안으로 끌어모으잖아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전혀 방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 비극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유성룡 선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동의를 했잖아요. 도성에 한양성에 남아 있었다가 가또한테 잡혔다. 그래서 항복을 받았다. 그럼 항복을 하면은 이대호씨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반드시 뭔가는 빌미로 삼아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명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텄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은 더 아주 그냥 전장터가 되고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유성룡 선생의 판단은 옳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정에서는 아주 뜬금없이 열흘 만에 그냥 뭐 여기 한양이 그냥 함락이 돼버리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 좌수, 우수, 또 이 경상 좌수, 우수 이쪽에 여유 병력을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군으로 편제를 바꿔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였는데 이제 서예 선생은 그런 거 보죠. 지금 임진란 초기에 호남을 지금 왜적이 침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1진이 서해안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다도해 지역에 너무 조류가 심해서 거기 가면 패한다 해서 이제 부산포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해 선생은 반드시 저놈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퇴각을 하더라도 배를 타야 되니까 여기를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봤자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인재 등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등용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 현감에서 그냥 몇 단계 막 특진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군으로 보내는 거죠. 유성룡 선생이 병조 판서를 할 때 이미 상당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해놓지 않았는가. 왜적들을 위해서 해안 남해안 쪽에 이 삼도 수군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거기에 대비를 세웠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거죠. 세계 해군사,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탁월한 장군으로 기록이 돼요. 영국 이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이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처, 노량진 대처 이런 부분은 필수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유성룡 선생의 정말 탁월한 이제 군사 정책이 하나가 나와요. 훈련 도감을 설치하는데 이제 훈련 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대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사대부 집안에 있는 종들도 노비들도 사대부의 소유물이다 해서 그 사람들도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은 거의 뭐 천민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고 외적이 우리 전 강토를 지금 쓸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군대 모집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징병제를 모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대부 중에서 일부도 징병하고 또 이 천민들도 징병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정예군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일정 급여를 주니까 쌀 6마리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 식솔들을 먹여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 그래서 이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조정에서요. 소위 군사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외적이 들어올 징후가 있다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선조 왕한테 직언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세 분석과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실행은 안 되고 그랬지만 그분 이제 유성룡 선생이죠. 유성룡 선생이 전장을 계속 전장터를 다녀보고 심지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정말 살고 있는지의 삶의 현장에까지 직접 가서 막 피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이 대목도 있는데 현장을 직접 목도한 분으로서 한시도 쉴 틈 없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몰두를 했을 거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역사, 선조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쟁 중에서의 흐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한 대목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시 민족혼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판문점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 판문점 체제의 기원을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인 우리의 잘못일까요? 전쟁을 부추긴 국가들의 책임일까요? 저자는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쟁의 모든 책임은 전쟁을 시작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특정한 평화체제로서 판문점 체제의 제도적 형태와 평화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 연구의 방향을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7%라고 발표했는데요. 남녀 평등의 시대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받는 여성들,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탉 신드롬에서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쓰기 지도자인 저자는 사회에 진출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남녀 차별이라는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됐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공부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책은 저자와 같은 문제를 겪은 여성들을 위해 사회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는데요.
전반적인 사회 문제와 정치, 경제의 기본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더불어 여성들이 읽어보면 좋은 책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며 이해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요즘 커피 한 잔으로 활력을 얻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커피의 주 성분이자 현대인의 만병통치약으로 각광받는 카페인의 실체를 추적한 책, 카페인 권하는 사회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환경과학부문 저널리스트인 저자 머리 카펜터. 그는 25년간 거의 매일 커피와 청량음료를 즐겨 마시던 카페인 애호가였는데요. 거대 기업과 정부가 카페인을 이용해 사람들의 구매를 부추겼음을 알게 되면서 카페인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향정신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카페인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더불어 카페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흐름과 기업들의 교묘한 술책,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사례 등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카페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카페인으로 유지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리하게 파헤쳐 별다른 비판 없이 카페인 음료를 마셔온 이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달러의 힘은 왜 여전히 세기만 할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나왔습니다. 달러의 역설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30년 가까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정필모. 그는 미국이 세계 최대 적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고 달러가 세계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모두가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달러의 역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얽혀있는 세계 경제 위기를 달러의 역설이란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요. 세계 경제 변화 과정과 각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70여 개의 시각 자료 등을 수록해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은 현재 국제금융 질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1년 동안 검사로 일하며 글씨체를 통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해온 필적학자 구본진. 그가 200점이 넘는 자료를 통해 필적에 담긴 한민족의 DNA를 탐구한 책 어린아이 한국인을 소개합니다.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이사지왕 고리자루 큰 칼. 그런데 왕의 보검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글씨를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적학자인 저자는 원래 한민족은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며 장난기가 가득한 기질, 즉 네오테니한 민족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오테니는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경직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광개토 대왕릉비의 글씨체와 백범 김부의 서체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두 글씨체 모두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을 이루며 용기 있고 천진한 성품을 반영한 글씨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글씨체 분석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 독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언젠가는 읽겠지 하는 욕심으로 책을 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읽지 않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영국 격언에 책은 펴보지 않으면 나무 조각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책꽂이에 잠들어 있는 책 한 권 깨우고 또 여러분의 감성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